지금부터 제38회 전문가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이 모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사이트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그 주제는 윤석열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전략 방향 모색입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이 분야의 가장 권위이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계시는 이기동 박사께서 한 45분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기동 박사님 부탁합니다. 우선 좋은 주제에 좋은 세미나에 발표의 기회를 주신 박재환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글로벌 피스 재단 측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그 원장님한테 주제를 받고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던 이유는 한기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 전이었고요. 그리고 또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략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속 발전시키는 방향에서는 방향을 고수할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걸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난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외교안보 추진 여건에 대해서 먼저 좀 작업을 해놓고 대략 인수위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 가이드라인에 기초해서 나머지 뒷부분을 좀 수정 보완하자라는 이제 제 나름대로 그 전략을 세웠고 다행히도 5월 3일날 이제 인수위에서 그 110대 과제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과제에 기반해서 발제문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와 무관하게 당신의 얘기를 쓰시오 라고 하면 이재명 정부 버전 2.0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적어도 가이드라인 나오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내 아이디어와 제 생각을 쓰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게 생산적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책연구기관 소속이고 그러다 보니 솔직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그 글에 옮기기 어려운 그런 저희 어떤 신문상의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소 표현이 거친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좀 다소 완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어떤 입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장의 온도와 강도를 좀 나름대로 이렇게 조절한 것들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일단 대북 정책 또는 대북 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여건이 대단히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대북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오히려 그게 더 쉴 수도 있죠. 오히려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을 계승화해야 되는 부담보다는 새로 청사전을 그려서 가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으나 하여튼 정책에는 늘 정책 상대방이 있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 정책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정책 상대방의 입장이나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또 배제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윤석열 정부는 국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여건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건 진단이 뭐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인수위에서 발표한 그 정책 과제에 대한 나름대로 제가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 평가를 하면서 이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가 되겠구나. 나는 저희 나름대로의 과제 도출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그 과제에 따라서 대략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냐는 정도 그 세 가지 차원에서 발제문을 적어봤습니다. 우선 또 보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평화. 이제 인수위 정책 과제에서도 평화라는 표현이 확 줄었죠. 거의 없는데 이제 힘을 통한 평화라는 것이 나오고요. 힘을 통한 평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평화를 통한 안보, 관여를 통한 평화, 평화를 통한 안보 그런 프레임이었다라면은 윤석열 정부는 확실히 이제 힘을 통한 평화라는 그런 이 프레임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힘을 통한 평화라는 것이 저한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 정부가 그렇게 가겠다는 거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건 전제를 하자는 겁니다. 다소 저와 이견이 있더라도 그건 전제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어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 뭐냐, 방향은 뭐냐라는 것을 모색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것을 또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역대 정부를 보면 정책 추진 여건이 향후 5년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초창기에는 관여 정책으로 갔으나 결국 그 도중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국내 정치적 메커니즘과 결합이 되면서 정책이 굉장히 강경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봤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이게 정책의 초기 조건이라는 것이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경로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초기 조건도 우리가 좀 냉철하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외부 여건으로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구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시다시피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 세력과 또 중국과 러시아 같은 지정학적 현실주의적 세력들이 이제 충돌한 하나의 전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설명하는 관점들이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른바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충돌의 당사자들, 소위 신냉전이라고 만약 규정을 한다라면 그 냉전의 양측을 담당하는 당사자들이 결국 한국의 외교안보국의 주요 대상국이 되면서 관련 행위자들이기 때문에 그 구조라는 것은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충돌하는 구조는 특히 그 충돌의 방식이 과거 냉전 시대에 있었던 이념의 충돌 양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중 전략 경쟁은 적어도 이념적 양상은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근래 들어와서 이제 미국발 이념 경쟁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이제 가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그렇게 나타나면서 이게 과거 구냉전의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국가 간의 경제적 의존도라든가 또 중국이 아무리 이 지정학적 현실주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유주의 국제경제 질서 안에서 중국이 계속 자국의 이익을 누리는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들을 보면 과거 냉전 시대에 이 사회주의 진영은 그 사회주의 진영 나름대로의 경제권,
서방 진영, 서방 진영이 나름대로 경제권이라는 완전 분열되고 단절된 경제권과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이념적 양상이 두드러지게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별로 좋은 양상 느낌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도전 과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이념과 가치와 국가 이익이라는 두 가지 축을 놓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롭게 조화시킨 외교 전략을 만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제 안보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동북아 군비 경쟁이죠. 첫 번째와도 이제 되지만 뭐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군비 경쟁이 이제 심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른바 국제 질서가 소위 미국의 어떤 글로벌 리더십이 두드러지게 퇴행하고 그러면서 세계는 뭔가 어떤 공공재를 통한 어떤 생존의 공동의 생존 모색이라는 측면보다는 그 리더십이 약화되고 리더십 내에서도 분열되는 양상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중견 국가들은 각계 도생의 길을 모색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현재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그 각자 도생의 추세의 하나의 두드러진 현상으로서의 군비 경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들은 역시 우리한테도 상당히 하나의 윤석열 정부한테도 중요한 하나의 도전 요소로 과제로 좀 직면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한미일 대 북중력 대립이 이제 좀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이제 저는 가시화된 걸 넘어서 이제 구조화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 않느냐.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의 구조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소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다자주의 레짐 안에서의 분열 현상 그리고 책임 있는 강대국들이 어떤 국제적인 정의보다는 자국의 이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자기 진영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히 나타나는 거고 그것들이 이제 동북아 쪽으로 옮겨 놓으면은 이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립 구도가 좀 더 명백해지고 구조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은 역시 이제 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영원한 아주 중요한 숙제로 현재 남아 있는 거고 또 이 한중 한러 관계가 이제 불편한 관계로 가는데 역시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이 이제 이것과 이제 우리의 국익 추구와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 건가 이것도 중요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 여건인데요. 이건 뭐 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해서 지금까지 16차례 각종 미사일 테스트하고 뭐 방사포 같은 시험 발사를 했는데 했고 특히 최근에 4월 25일 날 그 기념 열병식에서 이른바 이제 선제 핵사용 그 독도린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좀 주변 국가들한테는 좀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 소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북한은 핵 능력 강화 프로세스로 가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계속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을 그 프레임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냉철한 고민은 지금쯤 우리가 한번 다 모든 것을 감성을 내려놓고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선비핵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좀 이렇게 비등하고 우세한
쪽으로 가는 것도 뭐 현실인 것은 우리가 뭐 거부하고 싶지만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과거의 북한이 아니죠.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두드러기 나타난 것은 어떤 이 소위 핵 보유 그리고 핵 보유에 기초한 이른바 전략 국가의 의상.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와 뭐 북중 관계와 기타 강대국 관계를 같은 레벨의 수준에 놓고 봤다면 지금은 남북 관계는 저차적 구조의 수준에 놓고 북미 관계를 이제 고차적 수준에 북미나 북중 관계를 고차적 수준의 구조에 놓고 보고 있고 그런 구조 속에서 북한이 바라보는 남북 관계의 시각은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는 너희들과 우리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들보다 우리는 한 수의 아래라는 그런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 기념 열병식이나 김여정의 5월 4일, 4월 5일 김여정 담화나 이런 게 해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근본이익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 근본이익에 대해서 해석권을 자기들이 갖고 그 해석권에 따라서 자기들이 유리한 어떤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어떤 대남 정책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나타났던 것이 이번에 이제 열병식 연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게 역시 이제 논쟁점입니다. 북한의 이제 그 체제 내구력 또는 뭐 생존 가능력이죠. 뭐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지금 북한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북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이대로 가면 북한이 붕괴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주장들이 이제 서서히 스물스물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그런 의견은 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내부 그 담론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고 오랫동안 추적을 해보면 물론 거기에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북한 연구를 한 25년, 30년 가까이 해온 제 개인의 해석에 따르면 어쨌든 북한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021년 북한이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것을 내세우기까지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에 버금가거나 또는 그거보다 더 강도 높은 어떤 난관에 부딪혔는데 결국 그들이 국제사회의 기대와 달리 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그 자신감이 대단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감의 기초에서 나온 것이 북한의 대외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데요. 그 기조가 바뀐 것이 2021년 6월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나왔던 유리한 외부 환경의 주동적 조성이라는 전략이 나오는데 그 주동성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었던 이른바 2019년 7기 5차 전원에 얘기했던 소위 그 유리한 평화적 환경 조성 기조에서 보다도 더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적 환경 기소 전략이라는 것은 대단히 좀 수세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핵을 가지면은 어느 나라도 자기들 침탈할 수 없다라는 수세적 그 현실주의라면 그 8기 3차 전후에서 나왔던 주동적 조성 전략이라는 것은 공세적 현실주의에 가깝다. 이거는 현상 유지에서 이제 현상 변경으로 쪽으로 공세적으로 나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변화는 우리한테는 주목할 만한 어떤 단서를 주는 변화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기타 내부의 어떤 안보 담론들이 굉장히 강경해지는 담론으로 바뀌죠.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이 이제 뭐 핵선제 사용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막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보면은 여전히
이게 남북 관계가 이게 참 남북 관계와 좀 개선의 지렛대를 만드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 여건은 뭐 다 아시다시피 여전히 이념적 양국화, 그다음에 평화 세력과 통일지향 세력 사이에 서로 반목과 질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 우리의 대북 정책이나 외교안보 정책도 그러한 그 분열적 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전히 윤석열 정부에서도 작동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평가와 과제인데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외교안보 정책으로 110대 과제 중에서 추릴 수 있는 것은 대략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정 목표하고 그 국정 목표 하에서 3대 약속 19개 국정 과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있는데요. 우선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여기서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자유라는 가치가 들어갔죠. 여전히 이제 자유 가치라는 것은 뭐 바이든 정부 들어서 얘기했던 가치 지향의 국제 연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안에 담은 정책 목표 안에 담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번에도 엊그제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들이 반영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이른바 중추국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중추국가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중앙이라는 의미, 센트럴, 그다음에 선도적이라는 의미, 리딩, 그다음에 중심적인 의미입니다. 피보탈이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피보털 스테이트를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행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추국가를 그래서 왜냐하면 피보털 스테이트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맥을 같이 하는 일부 이제 이 주요 전문가들이 이제 이른바 외교 유연성을 얘기하면서 제안했던 것이 피보털 스테이트였는데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받았다 해서 좀 의아했는데 내용을 한번 따져봤더니 피보털이 아니라 리딩 스테이트였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리딩 스테이트라는 것은 결국 기본적으로 어떤 인류의 보편적 가치 추구, 그 다음에 어떤 공동의 위협에 적극 대처, 그리고 국제 공공재를 창출하고 축적하는 이런 임무들을 선도적으로 하는 선도국가의 개념이라는 건데 과연 그것이 자유라는 가치를 매개로 한 한미 동맹만으로 이러한 그 가치의 새로운 공공재를 창출한다든가 공동의 위협에 대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한미 동맹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자주의라든가 또는 뭐 중립 외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지나친 한미 동맹 편승 전략을 통한 선두국가론이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냉철한 따져본 게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미중일라 사객과의 협력의 강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혁명무실이거든요.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와 협력을 추구하겠다. 그러니까 공동의 가치를 빼고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한미 중일러 사객과 협력 강화하면 말이 되는데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중국, 러시아와 협력을 하겠다. 이게 혁명무순인 거죠. 앞뒤와 뒤가. 그래서 결국 한국과 주변 사국 간의 공동 이익은 존재하지만 공동의 가치 그 5개월 관통하는 공동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과연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걸 적어왔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비핵화 추진과 관련해서 한반 그 CVID를 얘기를 했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변경했고, 그다음에 비핵화 평화 체제의 교환 방식을 문재인 정부는 동시행동 원칙을 선호했다라면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과제에서 나온 내용으로 기초로 보면 선비핵화, 그러니까 비핵화 우선 진전 원칙 그대로 어디로 옮기면 비핵화 우선 진전 원칙이 선비핵화 원칙이죠. 이렇게 선회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이 선비핵화를 뭐 내세우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뭐 다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뭐 핵 협상 과정에서 기만 전술이라든가 뭐 시간 끌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비판적인 어떤 것을 고려한 것이라는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만 이 정책은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비핵화 정책을 내세운다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선비핵화와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도 역시 혐오무순인 겁니다. 같이 병존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그러면 비핵화 우선 진전 원칙을 북한과의 대화의 전제 조건을 삼는다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대화를 하지 않고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것이냐. 그건 결국 북한 체제가 스스로 어려워져서 손을 들고 이제 우리 핵을 이제 포기할 테니까 우리 협상합시다라고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무슨 뭐 강력한 안보 위협을 가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출구 비핵화 로드맵을 한미가 공동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특히 이제 비핵화 목적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는데 입구가 없는 출구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사실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한 단서를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핵화 협상의 시작이 가능하냐라는 그 비판도 역시 가능하지만 역으로 보면 또 뒤집어 얘기하면은 입구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출구를 찾을 수 있냐라는 논리가 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의 논리가 사실 다 이상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양쪽의 논리가 합리적으로 성립이 되려면 출구 찾기와 출구 찾기와 입구 모색, 입구 찾기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한쪽에 방점을 두는 전략은 잘못된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그 백대 과제에 보니까 이 종착지, 출구 쪽에 방점을 두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방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서 단합된 대북 정책을 주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재에서 공동 보조를 강화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뭐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를 했죠.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대를 했는데 아마도 미중 전략 경쟁이나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기타 등등 전반적으로 미중 갈등 관계가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과연 그게 이 국가들이 제재에 동참에 많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저는 기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도 하나의 움직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강도 높은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사 대북 제재 전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설득하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북한의 선택이 남는 거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배신을 때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배신을 해서 미국 편에 편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손 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고립주의 노선으로 문을 딱 닫아 걸고 이른바 고립주의 노선으로 가게 될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북한의 역사로 봤을 땐 고립진 노선으로 간다고 봅니다. 절대로 손 들고 나올 애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것들도 과연 이게 현실적인 있는 정책들인가 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얘기하면서 이른바 이제 거기에서 대북 관여를 이제 시사한 것 같아요. 함축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적 상황 개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관여라는 그 관여 정책의 기본적인 취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관여라는 것과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병행 가능한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여라는 것은 인게이지 2가 아니라 인게이지 with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로의 관여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여이기 때문에 관여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호응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들과의 계약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정책으로 그들과의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잘 지내보자라는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디테일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와 내가 약혼을 하는데 누구와 약혼하는데 약혼 상대방한테 네가 뭐 나한테 내가 원하는 이거를 들어주면 내가 너하고 약혼할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건데 그것이 이제 상대방이 들어주기 어려운 거죠. 뭐 재산 1억밖에 없는데 네가 나한테 10억을 주면 내가 약혼해줄게. 이런 무리한 조건을 가지고 인게이지를 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방법인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몇 분 남았죠? 시간 많이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러면 다행이네요. 예. 예, 그럼 그냥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국 그 또 원칙 있는 대북 정책에서 그 원칙을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원칙은 이렇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 앞으로 나오겠지요. 앞으로 나오겠는데 그 원칙처럼 보이는 것들이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보면은 비핵화 우선 진전.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곳곳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주의, 그 다음에 상호 존중, 뭐 이런 것들이에요. 상호주의와 상호 존중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라는 대목에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게 아마 이제 원칙이 될 것 같은데 과연 비핵화 우선 진전 원칙, 그러니까 선비핵화 원칙과 관여라는 것이 우리는 그 과거의 어떤 정책 경험을 통해서 이게 이른바 라이벌리 관계, 기량적 관계이면서도 동시에 카운터 이펙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기량 관계와 상세 관계에 있는 두 가지 어젠다가 이게 어떻게 잘 이렇게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약간 고민을 좀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일방주의적 관점에서 상대방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움직여 주겠지라는 wishful thinking에 기반한 생각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들이 대목들이 몇 군데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정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좀 다듬어지고 이 조정이 보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터프한 부분들이 러프한 부분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앞으로 병합 전략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북한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그 청와대에 그 진용을 짠 거 보니까 보수 정권 때나 진보 정권 때나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에 북한 전문가가 없어요. 북한 전문가가 없어요. 희한한 일입니다. 물론 뭐 통일부에서 오랫동안 이 북한 문제를 다루신 분을 북한 전문가로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관료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정말 전문가. 북한을 아주 오랫동안 심도 있게 이렇게 쭉 추적하고 연구해온 사람이 이제 소위 뭐 NSC 회의할 때도 보면은
뭐 이렇게 미국 전문가, 뭐 미국 측 얘기하고 중국 측 얘기하고 얘기할 때 그거는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뭐 적절한 그 방법일 수 있겠지만 북한은 그거 그렇게 안 받아들일 겁니다. 절대 북한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아마 북한은 그렇게 하면 북한은 이렇게 대응하고 나올 것이죠. 나올 거요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와 다른 결과들이 많이 도출되는 것이 이 대북 정책 수립 과정, 외교안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문성의 부족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북 정책을 짜는데 북한 내부에 대한 그 내부 상황에 대한 고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고려들이 잘 안 보이더라. 우리 전략적 고려와 미국의 전략적 고려는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통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과연 현실성에서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선택인지는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 한번 따져보자는 거고요. 이 편 가지고 우리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우리 곽선진 박사님께서는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사실은 제 의지와 좀 다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제 곽 박사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읽혀지겠더라고요.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뒷부분에 14페이지에 보면 핵무장,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같은 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그냥 미국이 반대할 거예요. 미국 자체가 이건 뭐 동북아 핵 도미노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NPT 체제의 어떤 약화나 와해의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할 리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토나 이 한반도의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이 너네 스스로 핵무장하지 마라. 우리가 확장 억지 제공해 주실 테니까. 이게 이제 확장 억지의 기본적인 취지인데, 결국 미국이 우리 자체 핵무장이나 그 전술핵 계획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스스로 확장 억제력을 포기하겠다는 거고, 미국 스스로가 확장 억제력을 포기했다는 것은 미국의 핵 핵태세 전략에 있어서 대단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그걸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는 사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줘야 돼요. 우리 사회 내에서 지금 북한이 저렇게 강도 높은 핵능력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때 우리 사회에서 여론이 이런 얘기들이 나와줘야 그런 여론을 통해서 미국이 움직이고 중국이 움직이고 뭐 주변 국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일종의 약간의 어떤 체벌업지 전략 뭐 이런 것들 같은 용어를 사용하던 그런 취지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하자는 거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반대이고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이제 가치 외교와 국익증진 딜레마.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경제안보를 우리 유선 정부가 경제안보를 이제 화두로 꺼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과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이익 균형을 어떻게 가치와 이익을 어떻게 균형 있고 조화롭게 만들어갈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를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 것인지 이제 공이 이제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시험대예요. 우리는 소위 이른바 공정.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갖고 있는 것이 네 가지 그 필라가 있잖아요. 필라가 첫 번째가 공정 필라, 두 번째가 반부패 필라, 세 번째가 공급망, 네 번째가 디지털이거든요. 그 중에 보면 공정, 이제 그동안 중국이 자유무역 국제질서 체제 하에서 불공정 무역 행위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전치해갔다. 뭐 국가 보조금 기업들한테 주고 해가지고 그것을 막자는 거죠. 이게 공정. 그다음에 반부패. 뭐 중국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공급망도 역시 마찬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공급망을 기술 동맹을 구축하자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면은 이제 디지털은 좀 차원 다릅니다만은 이게 다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게 중국 견제용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부를 실제로 따져 들어가 보면 이제 중국 견제용인데 결국 이제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이미 이제 불편한 얘기를 했고 분열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응이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정책 개념인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이미 정책적으로 이스태블리시먼트가 됐느냐 안 됐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면 일단 윤석열 정부는 미국 편승 전략을 확실히 간 것 같아요 느낌에. 미국 편승 전략에 우리가 섰다라는 것을 전제를 했을 때 그렇다라면 동맹 보증 공약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일종의 기회 비용과 거래 비용에 대한 미국의 공약 부분 정도는 우리가 위원한테 당당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중견국 다자 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리고 미국은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제 계속 이제 중국을 압박해 나갈 것이고 중국도 거기에 대응하는 네트워크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치를 만들고 자기들이 질서를 규칙을 만들겠죠. 질서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겠죠. 자기의 지정학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럼 만들어 나가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이 과정에서 결국 자기 편을 많이 이제 확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럴 때 우리 같은 나라들이 중격 국가들이 사실은 끼인 국가로서 양쪽의 어떤 끌어들이는 이 어떤 무슨 작용입니까? 이게 견인력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기민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해서 중견국 다자 외교라는 걸 얘기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그다음에 비핵화 대북제재인데요. 비핵화는 종착적 확인과 비핵화 협상 찾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하노이 회담은 아직 되살릴 수 있는 글씨가 있다. 미국의 내부 국내적 정치적인 어떤 요인도 작동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북한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시 어떤 협상 국면으로 전환시킬 또 필요성들이 있고 그러면 어쨌든 다시 협상 모드가 형성이 된다라면 그 출발점을 하노이에서 시작하자. 그러니까 하노이 포스트 하노이가 아니라 하노이가 2월 29일인가요? 그때 그 일주일 전에 하노이에서 북미가 실무 협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실무 협상이 되게 불성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북한은 대단히 협상 결과에 대해서 낙관을 했고 미국도 이제 낙관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스몰 딜을 가지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어떤 플랜 B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협상이 실무 협상으로 가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좀 그 개선의 여지가 있고 어젠다도 역시 영변하고 그 제재 완화 부분을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약간 레벨을 서로의 요구의 레벨을 좀 이렇게 조율해서 조정하는 수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또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대북 제재 문제인데요. 그 제재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 러시아가 아마 7차 핵실험을 해도 지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추원서 박사님께서 나중에 토론 때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하고 조금 약간 이제 입장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토론문을 봤는데, 어쨌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좀 제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루폴이 있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재가 뭐 크게 북한의 경제적으로는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정치적인 항복까지 스피드오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제재가 결국 제재라는 것이 경제적 고통을 주어서 정치적인 태도를 바꾸자는 것이 제재의 목적인데 경제적 고통을 주는 것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정치적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까지는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이 제 얘기고 그러면은 결국 뭐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 가능성도 없고 뭐 북한한테 제재 효과도 그렇게 뭐 강력하지 않고 그렇다라면 그냥 기존 제재의 처벌 효과는 기존 결의를 충실히 이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고 제재는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이제 퍼니시먼트 효과가 있지만 그 갱생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갱생 효과 차원에서 스냅백 조치를 한번 해보자. 스냅백이라는 것은 이른바 유인 효과라는 것과 결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유인 효과라는 것과 결박 효과를 활용해서 일단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리는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이 스냅백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제 미국도 소위 그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캠프의 일부 이른바 그 무슨 파입니까 군축 학파에서도 이른바 스냅백을 하나의 대북 그 어떤 조치로서 고려를 했었던 조치였죠.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서도 결론에 이런 부분들이 이거 일단 스냅백까지는 합의에 이를 수 있지만 북한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 스냅백을 다시 복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원 조치를 하는데 그때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순순히 동의를 해주겠느냐. 그때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를 안 해주면 이 스냅백이 이게 발효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어떤 불신이 가장 컸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소 이제 보완하려면은 이른바 특별 결의안 형식으로 특별한 스냅백 조치를 담아서 비토권 예외 조항 드는 부분도 한번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억지와 관여 병행인데요. 이 부분이 과연 억지와 관여가 병행 가능하냐라는 뭐 이 부분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이게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불가피한 문제예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지금 뭐 북한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북 군사 억지를 강화 안 하면 또 국민들 안보 불안 문제 어떻게 해소할 것이고 실제로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 전술핵 사용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표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정부로서 책임 있는 정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군비경장으로 가고 한반도가 불안정성으로 접어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정부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킬체인을 비롯한 뭡니까 우리 KMD 이런 것들 빨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동시에 이제 소위 관여 부분은 계속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고 그 중에 제재에 해당되는 것은 하지 말자. 뭐 해도 힘만 들고 결과는 결국 안 되더라. 그러니까 무리하게 제재하지 말고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지식공유 사업을 하되 그 지식공유 사업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북한에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그것이 이제 바로 북한이 지금 현재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있죠. 8.24차 전문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농업 문제, 그 다음에 자연재해 문제, 이른바 기상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방역 문제, 이런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KSP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관여 정책들을 가져가는 그런 여지는 계속 열어두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1부에서 우리 이기동 박사님이 잘 주제를 정리해 주셔서 이제 우리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6분의 토론하실 분인데 이제 우선 토론하실 분을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추원석 박사님, 그 다음에 곽승기 박사님, 그 다음에
이상환 박사님, 그 다음에 이상수 박사님, 그 다음에 왕선택 박사님, 그 다음에 이효란 박사님 이런 소개를 마치고 첫 번째 제출 순서대로 이상수 박사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8분입니다. 이상수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의 논문을 또 읽게 되었고 또 반응서를 배웠고요. 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현실주의적 대응 방안,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같은 균형 전략, 확산 방지와 같은 봉쇄 전략, 이런 전략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셨는데, 이 논의의 자리가 한반도 평화 전략 방향 모색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강대강 구조를 선대선으로 이렇게 전환하는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 대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의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이 먼저 필요한데요. 북한을 적으로 보느냐, 통일의 대상으로 보느냐, 친구로 보느냐, 아니면 한반도에 같이 탄 운명 공동체로 보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운명 공동체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거의 이제 뒤집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집권 1개월 정도를 맞았는데, 앞으로 남북 간의 어떤 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고요. 어떤 중요한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사 외교가 중요할 거로 저는 판단합니다. 특사 외교. 그래서 전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소통 라인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이렇게 줄을 내어서 김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 동행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친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공통된 부분은 확대하고 차이난 부분을 또 줄이면서 상호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그렇게 임하면은 이 한반도 안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임 대통령의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어떤 장점을 윤석열 대통령도 흡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경협이라든가 협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이 3자 탑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실행력이 있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9.19 남북 군사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었지만, 한 80% 정도는, B 플러스 정도는 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었던 정책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차원의 초보 운영적 군비 통제를 실질적으로 구속력 있는 구조적 군비 통제로 제도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이룰 수 있다면은 좋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학동 추기 방법이 있고, 미국의 심리학자인 찰스 오스굿이 제기한 갈등 완화 전략, 그리트, Graduated Reciprocations in Tension Reduction이라는
상호 양보를 이게 반복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고조된 긴장을 완화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남북 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북한이 달러권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주로 유로 EU 쪽으로 지금 이제 금융권을 이렇게 계좌를 두고 이렇게 거래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라 그러면은 북한이 좀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니까 이 중재자가 필요한데요. 그 EU의 중재 역할을 좀 강화하는 것이 대화의 모멘텀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바이든 취임 이후로 대북 제재가 527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적대 정책을 강화하는 미국과는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북한이. 물론 근본적으로 따지면 북한의 어떤 도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은 EU가 성격적으로 적합하지 않을까. 또 EU는 그 EU 나름대로의 어떤 그 피스 메이킹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조직이니까요. 어떤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윤석열 정부가 그 참모들의 견해를 받아들였는지 아니면은 한반도 군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사전에 제어하기 위해서 북한 비핵화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맥락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로 재정의하는 것이 북한과 대화 복원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단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중단되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시절에 추구했던 비핵화 3천 이 정책을 지금 답습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이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뭐뭐 하면 하겠다. 이 조건부는 지금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엄청난 제재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북한의 피해 의식을 좀 이렇게 상쇄해 줄 수 있는 좀 다독거려 줄 수 있는 그러한 포용 정책이 있지 않으면은 북한의 닫힌 마음이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존의 실패 정책으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상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했는데 이 로드맵은 우리 박태환 교수님께서 창의적으로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충하면은 좀 더 세련된 로드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떤 비핵화 실현 과정에 있어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친구로 보느냐, 적으로 보느냐, 협상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연인으로 보느냐, 운명 공동체로 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의로 상대방을 보고 상호 양보와 타협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한반도라는 그 난파선 별을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는 좋은 그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실행 과정에 있어서 상호 양보와 타협, 힘의 논리, 벌써 힘의 논리는 남쪽이나 북한이나 충분히 무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남한에 5,000발 정도 되는 현무 미사일만 해도 북한의 어떤 중요 시설을 다 부술 수가 있어요. 북한의 어떤 핵탄두 미사일이 대도시의 어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데 서로 충돌하면은 공멸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인정한다면은 서로 존중하고 타협의 태도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은 정치인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서 발상된 어떤 정책이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제도와 실현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그 한반도 평화 실현의 진정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플랜 B 대응 마련인데요.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미국도 북한에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혀 양보를 하지 않고 그냥 대화하자. 어떤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나올 일은 만무하죠.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만약에 몇 년 뒤에 그 트럼프가 다시 재선돼서 갑자기 주한미군 철군하겠다. 한국의 그 자기 분담금을 뭐 서너 배 더 올려달라 이렇게 하면은 또 미국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또 한미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우리가 전적으로 미국의 핵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그때는 진짜 뭐 우리도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시작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래도 한미 동맹이 건전한 건전성을 보이고 있고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한 축으로 하고 그 나름대로의 그 재래식 무기를 강화시켜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플랜 B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 탄도미사일의 파괴력 강화 그리고 군사 우주 전략 강화 뭐 여러 가지 AI를 동원한 첨단 과학 기술을 반영한 무기 체계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노력과 동시에 이제 그 최후의 수단으로서 핵은 핵으로밖에 그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사형 후 핵 처리를 이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의 전 주기에 대해서 자주권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중 킬체인 완성을 위해서 핵 잠수함 도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경항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핵 잠수함 스마트 원자로 조그만 소형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해서 그것을 이제 핵 잠수함에도 활용하고 항모에도 활용하고 세빙선에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원자력 기술의 노하우의 축적을 통해서 유사시 빠른 속도로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미국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은 핵을 가진 러시아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발을 빼는 어떤 미국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뭐 영원히 우리가 그 미국의 핵에 의존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 B는 자주국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 한미동맹 공고와 한미연합훈련 이것은 아직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물 건너가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유동성 있게 문정부에서 한 것처럼 해나가면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의 어떤 그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어떤 그 외연 강화, 그 사우스 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시장을 확장해서 지금 현재 25% 되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현저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자유롭게 쿼드에도 가입할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중국에 대해서 할 소리를 할 말을 하는 원칙적인 입장에 상호주의 입장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그냥 하면 항상 비겁하게 쿼드에 가입하는 것도 주저하게 되고 중국 눈치를 보게 되고 사드
도입도 뭐 이렇게 주저주저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중국의 의존도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뭐 쿼드도 점진적으로 가입하고 그다음에 그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가입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북한이 이 행동을 조심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방통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남북 협력 추진 방식에 있어서 북한이 뭐 남북 협력 추진 그 정책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를 하고 있고 심지어 백신까지 지금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백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령으로서 권위 실추죠. 그 한국에 대한 어떤 사상 통제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한국 상표가 붙은 뭐 방역 물자라든가 백신이 들어오면은 이거 뭐 사상은 통제를 하고 의료 지원은 무풀을 받고 그러면 이게 이율 배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또한 이게 하나의 뜻, 한국과 미국으로부터의 전략적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은 이제 뭐 백신을 수용받고 싶어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중국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제 백신 공급 프로그램 코백스로부터 받는 것인데, 하여튼 뭐 백신을 지원받는 것은 북한을 발가벗기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아마 될 수 있는 한 금은 하나 아니면 인동초를 다려 먹으면서 또 부드나무 잎을 삶아 먹으면서 치료하는 한이 있어도 아마 국제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아마 노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 예, 감사합니다. 이상수 박사님. 그다음에 다음에는 왕선택 박사님, 한편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네,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총평을 좀 했기 때문에 전 세부 논평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기동 박사님 발제문 중에 선비핵화 전략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또 선평화정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진보 정권의 대북 정책을 선평화정착으로 이렇게 대비시키는 그런 문구였는데 제가 돌아볼 때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이 과연 선평화정착이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가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내용이라면 어느 것이 먼저다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어서 선평화정착으로 규정한다면 상응 조치를 먼저 제공한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오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거론하는 신비핵화 선비핵화 접근법은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채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북한의 극렬한 반발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악순환의 함정으로 빠져들었다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 부분은 좀 차기 정부가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끼인 국가인가 이제 중첩 국가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국가로 묘사하는 사례가 많아지는데 지리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끼지 않은 나라는 없는 것이죠. 모든 나라 옆에는 모든 나라 또 다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만 끼인 국가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저로서는 적절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치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외신 기사 보면 브라질이라든가 스리랑카라든가 이 미중 경쟁 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 나라들이 과연 다 끼인 나라인지 좀 물어볼 필요가 있고 문명권 개념을 적용한다면 사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서방 국가 집단에 속해 있고 또 중국 중심으로 봐도 중화 문명권 경험을 공유한다라는 차원에서 한국은 두 권역 사이에 끼인 개념이 아니라 두 개념이 양쪽에 다 소속해 있어서 중첩 국가의 특성이 더 강하다. 그렇게 이 상황을 보는 것이 맞지
미국권이 있고 중국권이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대외 정책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끼인 국가가 아니라 양쪽 모두에 속해 있는 교집합 의미, 중첩 국가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한미일 협력과 이제 북중러 협력 말씀하시면서 구조화라고 했는데 구조화라는 말은 좀 아직 이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에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고 또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한일 관계 개선 또 한미일 관계 개선 예상하는 거는 상식에 부합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과거 사례를 보면 일시적으로 협력했다가 또 헤어지고 또 경원시되는 경우가 계속 반복적으로 왔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그러한 모든 반복적인 상황이 아니라 진정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차원의 결속을 할 정도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느냐? 저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건 사실이지만 일시적인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북한과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북한과 중국은 건널 수 없는 또 악연이 꽤 있다라는 걸 볼 때 북중러의 협력이 그 과거에 비해서 질적인 변화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미일 관계도 그 한일 관계가 개선되겠느냐? 한일 관계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우경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원인입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정치 쟁점화하면서 활용하는 것도 큰 이유지만 일본 사회, 일본 정치권 자체가 우경화가 심화가 되면서 한국 때리기가 보편화된 국민 스포츠가 되는 상황이 돼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개선될 여지가 없는데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한다고 말을 한다고 한들 되겠느냐 이거죠. 저는 한미일 관계 개선도 일정한 제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화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미국 쇠퇴론이냐, 미국이 전략을 변경한 거냐 이 말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방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미국이. 패권 국가니까. 근데 예방 못했죠. 그 다음에 조기 종결시켜야 되는 과제도 수행하지 못했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배후 지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함락을 지연시키고는 있지만, 그러나 세계 질서, 안보 질서를 지키는 밸런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볼 때 이런 토론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어떤 국제 안보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좀 떨어지면서 러시아가 바로 한 것을 제어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 아프가니스탄에 소련을 집어넣어서 10년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 진흙탕에 집어넣기, 이런 전략이 지금 작동하는 게 아닌가. 그랬을 때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로 발을 묶어놓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으로 만들어놓고 어떤 국제 질서에서 주도권을 찾겠다라는 전략이라면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 좋은 전략일 수 있다. 그런 특성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특성이 동시에 나타난 그런 사례라고 볼 때 이것은 어느 한쪽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그 정책 대안 문제와 추가 논평 문제는 혹시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다음 토론자 선생님은 곽승지 박사님, 전 연변 공비대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박승지입니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한 네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윤석열 정부의 평화 전략 수립과 관련된 여건과 관련해서 앞서서 윤 정부의 대북 인식에 대한 언급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북한의 국가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험한 말을 내뱉고 해서 북한이
취하는 전략이 공세적 전략으로 바뀌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북한의 전략은 아직까지는 기존의 전략에서 바뀐 거라고 보기 어렵지 않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 비핵화를 위한 논의를 하고 했던 것처럼 결국 비핵화에 대한 입장의 변화는 아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비핵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물론 지금 북한이 그 핵 강국을 강조하고 뭐 또 핵 필요하면 핵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전략이 국가 전략이 좀 더 엄중해졌다, 또 공세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북한의 국가 전략에 대한 우리의 좀 더 깊이 있는 관심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국가 전략은 남조선 혁명 전략을 기본으로 인식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 10월에 이 자리에서 북한의 국가 전략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저는 좀 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보였던 그 행태는 이전과 많이 다르고, 그래서 북한의 국가 전략을 남조선 혁명 전략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유연한 실용주의적인 전략으로 바뀐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이제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북한을 보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상수 박사님께서 선의로 인식할 필요 또는 운명 공동체로 인식할 필요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적어도 뭐 선의로 인식하건 운명 공동체로 인식하건 이런 어떤 그 고차원적인 인식을 넘어서서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살피는 게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국가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식이 북한의 국가 전략을 남조선 혁명 전략 차원에서 이해하는 데 근거한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게 되고요. 실제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국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 9페이지 그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과제를 보면 아까 이유영 박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현실적으로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교에 방점을 두고, 그래서 외교를 통한 북한 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그 과제 18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의 비정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누누이 말씀들 하셨던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북한과 대화가 안 되는데 남북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에서 이 주장은 앞서도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북한과 대화하지 않고 그런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그 관계를 강화하는데 이제 초점을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정책과 관련해서 편승이냐 다자 외교냐, 이 문제인데요.
저는 결국은 그 아까 이동 박사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는 편승을 미국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편승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앞서서 왕선택 박사께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미국과 중국에 끼어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슬기롭게 또는 창의적으로 등거리 외교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편승 전략을 취했다는 점에서 사실 다자 외교는 현실성이 없다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 좀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뭐 예상컨대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평화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그런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닌가. 특히 그 중에서도 북한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이호령 박사님, 국방연구원 수석연구위원님 부탁합니다. 네. 저는 좀 앞서 토론하신 분들과 좀 시각들 좀 많이 다른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선비핵화를 지금 신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보면 억지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지 그러니까 선 억지지 선 비핵화라고 보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비핵화에 우리가 협상 문제를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기본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남북관계 문제, 북한 문제 이걸 쭉 보면서 많은 고민들을 해오면서 생각해 본 게 역대 행정부들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의 군사적 비군사적인 위협을 감소시켰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항상 대북 정책이라든지 남북관계 발전 부분을 보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맞는가에 대한 퀘스천을 한번 기본적으로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한반도 평화 정책, 한반도 평화 전략을 추진을 하면서 대내외 안보 환경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돌이켜보면은 한반도 평화 정책, 한반도 평화 전략 이런 거 추구하는데 대내외 안보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동한 적은 없었다. 항상 도전이었다. 그러면 그런 도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에 더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한반도 평화 정책, 한반도 평화 전략 또 지난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해서 나만이 뭐를 해야 된다는 굉장히 방점이 주어져 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상대가 있는 건데 상대가 있는 북한에 대한 요구라든지 어떤 정책 변화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든지 한반도 평화 정책, 평화 전략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나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수많은 남북회담, 남북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유지가 안 되고 있는 원인이 역대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대북정책 실패라고 봐야 되는지 또 아니면 북한의 한반도 평화정책 실패 때문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항상 대북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에 빠져 있는데 북한의 대남 정책에 대한 비판과 왜 북한은 한반도 평화 문제를 위한 창의적 해법을 그들은 찾지 못하는가에 대한 요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왜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평화라는 부분이 없고 또 선비핵화를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평화를 이야기할 때
평화를 지키는 파트가 있고 평화를 만들어가서 그거를 촉진시키는 파트가 있는데 지금의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첫 번째 평화와 관련돼서 시발점이 평화를 지키는 데 더 방점을 두고 그러한 과정에서의 비핵화의 문제를 추구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선비핵화, 선평화 이거의 논리라기보다는 일단 평화를 지키는 데 더 포커스를 두고 그러한 것에 기반해서 비핵화 문제를 추진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전 정부에서 우리가 역대 행정부들이 다 튼튼한 국방에 기반한,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평화 유지를 항상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북 정책이라든지 한반도 평화 정책과 관련돼선 연속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한반도 평화 전략 추진 여건에 대한과 북한과 국제사회 진단과 관련돼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틀리게 보는 게 미중 전략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강대강 구도를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제2, 제3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강대강 구도라고 해서 뭐 한미 일대 북중러라기 구도라기보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렇게 발목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점들이 북한에겐 오히려 비록 푸틴이 전술핵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북한이 전술핵과 관련된 발언을 했지만 핵과 관련돼서 결국에는 러시아가 전략군 중심으로 국방개혁을 단행을 했지만 그것도 보면 북한이 사실상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전략군 중심으로 굉장히 국방 개혁을 단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조치가 결국엔 전쟁이 났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회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군비 통제의 역설 부분이 작용을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용하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비핵화 협상이 왜 빨리 안 되느냐, 비핵화 협상을 해서 뭐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북한이 이런 비핵화, 군비 통제 문제의 역설각 같은 거를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가 북한이 나올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우리의 한국의 템포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1분 남았습니다. 네? 1분 남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는 거, 입구를 만들고 출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두른다라는 이미지를 북한에게는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얼마만큼 북한이 그런 위협을 고도화시키는 거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북한이 결국에는 그 부분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작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원수 박사님,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원장님이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크게 세 파트 같은데 먼저 이제 신단 부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과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북한이 말이죠. 2020년 6월달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김여정 일을 통해서 상당히 험담을 쏟아내고 하는 것,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북한이 우리 남한 정부에서, 남한에 대해서 정떼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간에 2018년, 2019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1년 이상을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기대하는 답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정떼기 작업에 들어갔다. 아마 이번 대선 결과를 누구보다도 예의주시하며 지켜봤던 것이 저는 북한 김정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던지는 한마디 메시지,
우리의 방향이 북한의 향후 전략에 결정타를 매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내심 이렇게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든 간에 미중 전략 경쟁,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과거의 냉전 구조 비슷하게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북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유엔 투표라든가, 친서 외교 등을 통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일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북한이 응하지 않는다면은 북한은 완전히 그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어떤 좀 윤석열 정부에서 대북 관계를 어떻게 던지는 메시지에 따라서 북한은 최종 방침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진단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내부의 철저한 진단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은 2019년 2월에 왜 하노이 노딜이 이루어졌는가? 그때 미국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왜 그 당시에 트럼프는 김정일이 오랜 시간 열차를 타고 와가지고 자기 나라 부분 꿈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름대로 던진 이영병 카드를 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서 민생 관련 제재를 조건으로 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노딜로 끝내버렸던 것인가? 만일에 그 당시에 북한이 제시했던 열매 카드를 받아주고 대신 그걸 기정사실화하면서 뭔가 단계적 해법을 모색할 수는 없었던 것인가 하는 아쉬움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협상이 결렬됐으면 왜 미국은 적극적인 사후 관리에 나서지 않았는가? 이런 또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마 제가 볼 때는 당시에 트럼프가 자기 개인 변호사의 청문회 문제 등으로 정치적으로 혼에 몰리다 보니까 아마 자기가 탑다운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밀고 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더구나 주변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저는 비슷하고 보고 있는데 주변에 이때는 참모진의 말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볼턴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서 어떤 제안을 했겠냐 이거죠.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변의 참모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경험이 별로 없고 북한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깊은 어떤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주변 참모진들 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또 트럼프는 그 다음에 재선을 염두에 두는 사람인데 당시 자기 정치적 계산은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자기 정치적 진로에 어떤 게 유리하겠는가를 봐가지고 선택했을 거라 이거죠. 그렇다면은 당시 이런 미국의 오파가 실수가 있었다면은 그래서 그것이 북한 핵 문제 해결 도중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응당 누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따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앞으로의 외교 방향은 한미동맹 강화인데 만일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무오리성을 전제로 한 동맹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면서 그 토대에서 가는 것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북핵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이 하는 방향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과거에 오바마 정부 때 경험에 비춰볼 때도 당시 오바마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 성의를 갖고 있었잖아요. 초기에는. 그러나 결국은 당시 우리 정부의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자세에 동조하면서 전략적 인내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는 5년 뒤는 다시는 거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북한 체제의 내구성 및 경제제재 극복 자신감에 대한 저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8년 초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왜 북한이 제재, 소위 말 비하에 나왔었는가? 물론 그럴듯한 명분은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었지만 저는 그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대화 개선 의지도 있었지만은 중국의 역할이 저는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를 돌이켜보면은 중국이 2016년, 17년에 유엔 제대에 적극 동참하면서 2017년에는 엄청난 대북 제재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무역과 투자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투자는 27년부터는 완전히 거의 전무 단계로 가버렸고
무역은 2018년도에 전년 대비 10분의 1로 줄어들면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북중 관계가 외교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이 관계가 상당히 오래 지속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북한이 중국이 원하는 소위 말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012년 11월이죠. 그 당시에 시진핑이 집권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대북 특사단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한테 맹배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은하 2호인가요? 그거 발사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북중 관계가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진핑도 김정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달랜 것 같으면서도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외교적 압박이 통했기 때문에 당시 김정은으로 봐서는 소기의 핵 무역 완성에 대한 나름대로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고 일단 적극적인 대화에 임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2018년 초에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여건만 된다면 자기가 비핵화를 하겠다고 시진핑한테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당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고 일부 어떤 분들은 말하는데 그러면 자기 가장 가까운 우방의 정상한테도 거짓말을 하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2018년 4월 달에 당시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경제발전 총집중 노선을 선택했어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놨을 때 당시 김정은은 충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히 평가하고 무조건 북한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매도해 갖고는 방법이 안 나온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역지사지를 하고 기브앤 테이크가 있는데 북한이 원하는 일부라도 수행하고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하는 아쉬움. 그다음에 앞으로도 북한 핵 문제는 윤석열 정부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페이지 33쪽으로 가서요. 저는 이제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다니까 페이지 33쪽 이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외교가 이제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 소위 가치동맹 편승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가입하고 이런 것은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국가 이익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공급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프레임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좋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관계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한편으로는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중국한테는 우호적 사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교적 모성을 이제 시효가 다 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강대국을 상대로 한 외교에서 상대적 약속은 얼마든지 외교적 모성이 좋은 외교 전략일 수도 있다. 오히려 일도 양단식 외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외교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 우리의 경제 발전, 남북 관계 먼 장래를 내다볼 때 우리가 중국과 관계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 그래서 중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미국을 한미동맹으로 중시하지만은 자기 중국의 이익도 깊은 고려하고 있는 그리고 중시하고 있는 이런 국가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이런 외교적 내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견해를 많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국외고대학교 이상원 교수님. 중복 안전한 범위 내에서 짧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는 올해하고 내년 초중반까지는 남북 관계에 어떤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거는 이미 이 발제문에도 나와 있듯이 대내의 여건과 남북 관계의 여건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삼중고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 안 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전에 언급은 좀 해주셨지만요. 저는 이제 IPEF에 왜 워딩을 가입, 참여 이런 말을 쉽게 했을까? 이게 지금 RCEP, CPTPP 이게 연계되어 있는데 순서가 좀 뒤바뀌었습니다. 우리가 CPTPP 부분도 원래는 CPTPP 가입을
하려고 하다가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미뤘고 바이든 행정부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복귀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또 복귀를 제대로 안 하고 CPTPP가 반중 경제 연대의 성격을 갖느냐 이거 가지고 미국이 한참 지켜보고 있다가 일본이 RCEP의 회원국이 되고 지난 11월인가요? 지난 가을에 중국하고 대만이 CPTPP 가입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PTPP가 반중국 연대의 성격을 갖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EPN이라고 해서 경제번영 네트워크 얘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는 좀 더 구체화시킨 IPEF로 발전이 됐는데 지금 이러한 과정도 그렇고요. 우리가 근데 CPTPP 가입 신청도 안 했던 이유가 문재인 정부는 대선을 생각해서 CPTPP가 제조업 근로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제조업체한테는 기업의 지지는 받을 수 있지만은 농수축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지지를 못 받는 거니까 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대선 이후로 미뤘고 지금 신정부는 제가 봤을 때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거고 뭐 이런저런 복잡한 가운데 먼저 덜컥 선언한 게 지금 IPEF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조화를 맞추려고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올해 뭐 아시다시피 한중 수교 30주년이지만 시진핑이 당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년 초까지는 아까 우리 이호령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조르듯이 우리가 다급해서 북한에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년 초까지는 사실 중국 상황과 러시아 상황과 결국은 그들이 외교적인 레버리지를 발휘해 줘야 되는데 한러 관계도 그렇고 한중 관계도 그렇고 지금 여러모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남북 관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아니면 도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2017년인가요? IS에 가서 곽태현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 쿠글러가 그 전체 토론자였습니다. 맞아. 예, 쿠글러가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 왜 북한의 핵무기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냐. 북한의 핵무기는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패널 끝나고 나서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통일을 생각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이 북한의 핵 보유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통일에는 완전히 반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정권 안보지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핵 있는 평화의 로드맵을 만드는 게 한 축이고요. 다른 하나는 경제 제재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는 좀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적으로 드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현실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길어질까 봐 그 얘기는 그 정도에서 끝이고 그래서 저는 최근 3년 동안 계속 주장해 오는 게 우리 한국 외교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좀 외교의 정체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한국의 외교 독트린을 발표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해방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외교 독트린을 저는 4개로 보는데요. 뭐 독트린은 아니지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하나의 우리가 미국 소위 말하는 The First World의 엄브렐러에 들어가는 선언을 한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70년대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이고요. 비적성 공산국가와 우리가 잘 진행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탈냉전에 와서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선언이고. 그 다음에 2005년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하에서 동북아 균형자 얘기했던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시점이 됐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진짜 어나운스를 할 수 있는
독트린을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행위자 중심의 외교 그만 얘기하자.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게 편승을 얘기하던 균형을 얘기하던 해칭을 얘기하던 이거는 다 행위자 중심의 외교입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원칙 하에서 외교를 할 거다. 그거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면 중국을 지지할 수도 있고 미국을 지지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소위 말하는 밸류 쉐어링이라고 봤을 때 상당 부분의 밸류 쉐어링이 미국으로 가 있으니까 미국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미국을 행위자로서 우리는 미국이야 미국 편이야 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 아니냐. 경로가 다르죠.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얘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독트린을 얘기할 상황이 우리 한국에게는 5년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틀이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없는 나라인데 이제는 그렇다고 어느 편중된 독트린이 나와서는 안 되죠. 만약 그게 결집된 거가 된다면은 그러한 이제 시기가 됐다. 외교 패러다임이 안 바뀌고는 우리가 남북 관계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을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